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번 뵀던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저 혹시 난 오늘 아예 저를 처음 보신 분 있어요? 난 오늘 처음 봤다. 공법 시간 말고 인강 말고 그냥 아예 처음 보신 분 있어요?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그러면 기존에 어디 뭐 애들? 동문가? 인강으로 봤잖아 그럼. 인강으로 봤죠. 인강이라는데 아이성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시냐고. 한 분, 네, 두 분. 애들? 오인단기? 어디? 방문가 어디? 애들 골고루 다 있네요. 궁금해가지고 일단 내가 얼굴을 봤었던 분들이 다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소개했던 내용하고 다르게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자격증 딸 때는 그냥 부동산 공법이랑 그냥 꽈락만 면하자는 과목인데 실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무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법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도움이 됐고 실무 나가면은 막상 또 여러분이 배웠던 거 설명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외웠던 건폐율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왜 안 나냐면 그 사람이 물어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뭐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거든. 왜? 들은 건 되게 많은데 내 입으로 표현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끝까지 간다 그러면 막 12주, 15주 막 이렇게 갈 텐데 그래도 전체 과정 중에서 이 부분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3주간 일단 진행을 하고 더 구체적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한 2월이나 3월 달에 저는 이제 디벨로퍼 쪽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강의를 나중에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일단 중개와 관련돼서 그래서 밴드 자주 잘 들어오세요? 네. 밴드 활성화를 위해서 숙제도 밴드에다 내고 뭐 자료도 밴드로 올리고 할 거니까 밴드 어저께 보고 오셨어요? 네. 과제 냈는데 그 과제가 되게 간단한 과제인데도 이 공법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내가 어떻게 브리핑을 해야 되나 정답이 뭐냐 이건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 밴드 아직 안 보신 분 있어요? 들어가서 나중에 신시한데 제가 과제 하나 올려놨어요. 이 과제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돼. 그리고 제목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토지중개공법인데 토지중개거든. 여기 지금 제가 주로 하는 거는 토지. 옛날에 상가중개 뭐 이것도 했는데 상가중개는 따로 교수님 계시니까 그거 건드릴 필요는 없고 공법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조금 알고 있어야 사람들한테 중개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겠구나 그런 거 파악하시면 돼. 지난 시간에 블로그 했나요? 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영업과 관련된 거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사무실을 창업을 했는데 솔직히 광고라는 게 요즘 거의 SNS로 넘어왔기 때문에 뭐 TV 광고하고 그러면 좋지. 근데 그런 거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사람들이 뭘로 어떻게 검색을 들어오는지를 찾아내서 내 사무실에 드러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지금 금능력 내리면 고시원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금능력 내리면 고시원이 있어요. 그래서 금능력 관련돼가 거기 이제 고시원을 제가 이제 광고를 해야 되잖아. 광고를 해야 되니까 네이버에 파워링크라고 있어요. 파워링크라고 그 검색할 때 검색창에 1등을 만들어 놓거나 5등 사이에 나와야 검색창에 나오잖아. 그래서 저 혼자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더라고. 누군가 가르쳐 줬으면 되게 쉬웠을 텐데. 그래서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창 넣어가지고 이 단어를 넣으면 사람들이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검색할지 이것저것 빅데이터 있죠. 금촌이라는 단어를 연관 검색어로 쳤을 때 뭐를 제일 많이 찾는지 그 단어를 찾아내면 그 단어를 검색어로 넣어야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업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난 내가 막 찾아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금천 고시텔 치면은 지금 4등으로 나오거든요. 4등으로 나오는데 그걸 700원으로 해놨어. 한번 클릭하면 700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900원으로 바꿔보니까 이게 2등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럼 1200원을 바꿔놓으니까 1등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단어를 쓴 사람은 1100원에 해놨다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파워링크라는 게 내가 네이버에다가 보통 우리가 네이버를 많이 검색하니까 네이버에 검색할 때 무슨 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 쓰나? 자, 내가 지금 현재 여기 강남에 서초동에 집을 찾는다. 서초동에 내가 집을 하나 구하려고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쓸 것 같아요? 서초동에 내가 아파트 한 채를 내가 지금 사야 될 상황이야.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야. 그럼 일반인들이 어느 사이트 가서 뭐를 검색하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서초동에 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 칠 것 같아. 서초동에 부동산 칠 것 같아요. 서초동에 아파트 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제일 빨리 나. 중개사무소랑 검색 안 해. 이 사람들.
그리고 중개사무소란 말 잘 안 쓰고 우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니까 중개사무소란 말을 쓰죠. 일반인들은 부동산이란 말 써요. 서초부동산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검색어를 쳤을 때 메인 창에 몇 개가 나와야 돼? 파워링크니까 1, 2, 3, 4, 5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일단 사람들이 속성이 1번하고 2번은 눌러. 근데 3, 4번은 잘 안 눌러요. 왜? 한 두 개 정도 검색하다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 사이트로 가겠죠? 블로그로 간다거나. 그럼 이제 거기서 보고 써있는 내용 보고 이거 관심이 들면 그 밑에 전화하겠죠. 저 한번 알아보러 가는데 매달 며칠 날, 몇 시쯤에 갈 테니까 뭐 이것 좀 알아주세요. 미리 얘기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타이틀이 1번이나 2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1등에 나오다가 한 3, 4일 있다가 다시 검색하잖아요? 그럼 얘가 또 열심히 하는 애다. 얘가 올라와 있어. 그럼 난 또 3등으로 내려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걸 찾아내려고 키워드 찾아내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잖아요. 그게 자기가 이제 살아갈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블로거도 배워야 되고 또 이제 중개할 때 브리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아파트 보여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아파트 보러 왔는데 엄마 아빠 애들하고 둘이 왔어. 아파트 몇 평형이에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애기 둘이 왔는데 초등학생 같아. 그럼 몇 평짜리 보러 온 거야 이거? 32평. 32평을 보러 온 거죠? 그럼 무슨 베이 보여줘야 돼요? 3베이, 4베이, 2베이. 3베이로 봐야지. 왜 3베이로 봐야 돼? 얘네들이 방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방을 3개를 만들었잖아. 지금 방이 3개가 나오면 창문이 있는 쪽 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창문이 있는 쪽 방의 개수를 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방 하나 있을 거고 거실 하나 있을 거고 방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애가 둘이면은 분명히 잘하는 애는 그 방으로 줘야죠. 공부 못하는 애는 저 끝방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봤을 때 방을 4개를 옆으로 이렇게 놨으면 좋겠다. 그럼 4베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중개사무소에 있는데 몇 동은 3베이고 몇 동은 4베이로 돼 있어. 근데 매물이 몇 호가 나왔는데 걔가 2베이로 돼 있다. 그럼 가서 보면 실망해요. 가서 보자마자 실망한다고. 그럼 거기까지 가서 보여줘야 돼? 아니면은 일단 기다리라고 그래야 돼? 기다려야 돼. 3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2베이 보여줘봤자 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다른 사무소 갔더니 이분이 3베이 물건 보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가서 보고 만족하면 거기서 계약해버려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개 사무소의 일을 아직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 저는 2003, 4, 5, 6년, 7년까지 그러니까 3년 8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3년 8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때 실장님 2분 그때 40대 중반에 좀 약간 이쁘신 분. 그때 제가 그때 20대였기 때문에 좀 어르신을 모셨었어요. 제 나이가 많지 않아요. 나 되게 많은 줄 알았지. 나 되게 어려요.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 있죠. 아까 전에 우리 했던 우리 부장님 있죠. 부장님하고 저 동갑이에요. 나 별로 안 많아? 제가요? 아닌데 내가 다 50으로 보던데. 50으로 김윤석 선생보다 내가 형인 줄 알던데. 김윤석 선생님 아세요? 네. 같이 다니는데 나보러 이제 내가 윤석이 형이 이렇게 했더니 순간 나 열받더라고. 한참 형이에요 저보다. 근데 제가 그때 처음 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젊으신 분 빨리빨리 봐줄 사람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두 분의 이제 그때 당시는 소공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모시고 이제 한양대 앞에서 제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이제 트레이닝 시켰던 거 뭐냐면 고객이 왔을 때 이 고객이 그냥 갈 때 다시 여기로 또 와야겠다 이런 걸 꼭 만들어주자. 마인드를 그렇게 갖게끔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갈 때 그냥 가지 못하게 하고 뭐라도 먹이고 가고 뭐라도 주고 가고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랬어요. 왜? 사무실이 4개가 있으면 분명히 한 두세 군데는 들려요. 한 사람이 한 군데만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3억짜리 10억짜리 집 사는데 한 군데 가실 겁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내 집 사는데 한 군데 가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급해서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으면 뭐 누구 통해서 하겠지만 내가 내 집을 마련하는 거고 내가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라면 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세 군데 갔다가 그래도 마음에 드는 곳 가서 하겠죠, 계약서는. 근데 그분이 갔을 때 나한테 다시 연락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어야 전화번호 뭐 명함 줘봤자 명함 꾸겨서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뭐라도 자료라도 만들어서 줘야겠다 해서 클립 같은 거 이쁘게 해가지고 프린트라도 해서 주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PPT가 막 이렇게 발전될 그런 때가 아니었었어요. 파워포인트도 97인가 막 그랬을 때였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아파트 배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대한 설명 내용들 막 이런 거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 얼마였는데 현재 얼마까지 와서 앞으로 얼마까지 가겠다. 그래프 같은 거. 그럼 이거 사게 되면 나중에 대략 2, 3년 뒤에는 어느 정도 뒤에 팔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략 이 정도 올라왔으니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다라고 써주면 이 사람 입장에서 사면서도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2억짜리인데 3억이 됐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는데 주변 추세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면 3억 5천원까지 해서 3억 8천까지 가지 않겠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사지 못하죠. 근데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게 돼 있어요. 뻥을 친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좋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명함을 줄 때도 제가 우리 시장님이 젊으신 분이었는데 명함을 이제 다 파줬잖아요. 파줬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그냥 막 갈 때 있잖아. 그래서 전화번호라도 갖고 가시라고 명함을 막 이렇게 주더라고. 이렇게 막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명함이라는 건 자기 얼굴이잖아. 그잖아요? 그럼 명함을 그럼 가슴 속에 넣고 다녀야 돼? 엉덩이 밑에다가 냄새나게 갖고 다녀야 돼? 가정에서 이제 좀 약간 어렵게 꺼내가지고 내 겁니다라고 해서 돌려서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명함을 받을 때 제가 여지껏 영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명함 받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명함을 꺼내주는데 무슨 고급 케이스였었어요. 고급 케이스에서 딱 꺼내는데 되게 정성스럽게 꺼내시는 거야. 이 꺼내는 모습 자체도 바라보게 돼 있어. 그냥 명함을 이렇게 막 빼는 게 아니라 이게 명함을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꺼내는 거야. 그래서 딱 꺼내더니 내가 읽을 수 있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주는데 명함을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되게 대우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딱 받으니까 아 이거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이런 마인드까지 다 철저히 준비를 하고 하는데 내가 개공이라고 해서 문 딱 열고 나서 사람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이 왜 왔을지 딱 보면 알죠. 40대 후반의 남성이 들어왔어. 그럼 원룸 보러 왔을까요? 응? 오피스텔 보러 왔을까? 아니죠. 웬만하면 남성이 혼자 오게 되면 집 보러 오진 않아요. 보통 이제 와이프가 가잖아. 근데 혼자 왔다 그러면 웬만하면 상가나 뭐 이런 거 보러 오거나 뭐 외곽이면 공장이나 창고 부지 이런 거 보러 왔겠지. 근데 가족하고 왔다 그러면 거의 100% 뭐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니면 빌라겠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표현하는 게 몇 평형대 아파트, 무슨 형 뭐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단순히 방 몇 개, 몇 평 이런 말만 하지. 정확하게 3베이 구조로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이쪽 방이 좀 거실은 되게 넓은 것 같대. 2베이예요. 자기는 거실이 좀 좁고 방이 컸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3베이로 가야 돼. 2베이, 3베이 개념이 없으면 아파트 설명할 때 얘가 왜 거실이 넓고 얘는 왜 거실이 좁다라는 설명을 못 해. 2베이라는 거는 창문 쪽에 방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2개다 보니까 거실이 넓겠죠. 근데 3베이라는 방이 3개라는 얘기잖아요. 이 방위로 내려오려면 거실이 줄어야 돼. 그러니까 거실이 좀 작다 그러면 3베이나 4베이인 거야. 근데 거실이 넓다 그러면 2베이 구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 내가 101호를 보여줘야 되냐 801호를 옆동을 보여줘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부터 맨 처음에 갖추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창업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가구를 배치한다거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내 서비스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써놓은 건데 글씨가 좀 작을 거예요. 원래 2페이지에다 넣으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마 거의 제일 처음에 토지 중개업을 먼저 하진 않을 거야. 혹시 최종일 선배님 강의하셨나? 평일반만 했죠. 평일반만. 최종일 선배님이 여기 앉았었어요. 작년에 이맘때 여기 앉았어. 광주에서 공장 쪽 위주로 중개하시는 분이거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특강하실 거예요. 그 최종일 씨라고 지금 총 RSA 총동문 회장님인데 그분 처음 왔을 때 랜드프로에서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자격증 딴 다음에 자기 살던 동네가 광주다 보니까 사무실 먼저 개원을 해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업을 하면서 같이 이제 했는데 수업을 오늘 진행을 했는데 토지잖아요. 그분이 토지 중개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했는데 다음날 그 말을 써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에 훅 빠졌어요. 자기가 다음날 자기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만약에 내가 이 수업을 안 듣고 했었으면 저 손님 그냥 보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걸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했던 분이야. 아,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그 사람이 너무 자기한테는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회장님도 하게 된 거고 막 이런 건데 나중에 그분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꼭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나도 나랑 내 마음이 1년 전하고 똑같으니까 1년 전에 창업하기 전에 두려움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나이도 어느 정도 드셨고 내가 이걸 잘못했을 때 내 자식들이라든지 이런 상황 다 생각하고 할 거 아닙니까?
무작정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건데, 이 토지 중개업이라는 게 처음 중개업을 할 때 일은 되게 많은데 성과가 없어요. 근데 한 번 계약서 쓰고 나면 아파트 20개 보여준 것보다 나아.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일은 좀 많은데 성과는 한 번 하고 나면은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계약서 한 번 쓰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 번 쓰고 나서부터는 두 번, 세 번 쓰는 거 되게 쉬워집니다. 첫 번째 계약서가 좀 약간 긴장이 막 돼가지고 내가 쓰려던 거가 어느 칸을 뭘 써야 될지를 막 몰라요. 혹시 계약서를 아파트를 살 때 여러분 이제 원테이블에서 같이 쓰시죠? 쓰실 때 그 중개사가 앞에 앉아가지고 중개사무소 택지 앉아서 양쪽에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막 쓰잖아 계약서. 쓸 때 처음 썼을 때 손이 막 떨려요. 떨린다고 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긴장을 안 타는 방법은 그 두 사람들을 다른 곳에 집중시키면 돼요. 다른 곳에 집중시키려면 여기 사무실 보실래? 자, 이 사무실 보시면 이 테이블 같은데 여기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 둘이 마주보고 있죠. 여기 매도인 매수인 앉고 여기 앉아서 계약서 쓸 거 아니야. 근데 요거 이렇게 해서 TV로 이렇게 맞춰놔 이렇게. PDP TV 있죠. 그럼 이제 계약서는 어디로 띄워놔요? 화면으로 띄워놔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봐요? 날 보는 게 아니야. 계약서에 있는 글을 보는 거야. 이제 읽으면서 저 매도인 누구누구한테 뭐라고 하면 나는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약서 읽으시면서 자, 잘 들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막 읽으면서 필요한 거 만약에 혹시라도 특이하게 있으세요 라고 매도인에게 물어보거나 매수인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이거 써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매도인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특약 써달라는데 안 써줄 매도인 있을 것 같아? 쓰세요 막 이래요 다. 그럼 거기서 말 그대로 듣자마자 그대로 밑에다가 특약 다 쓴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대로 프린트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예 프린트 하시죠. 그래서 프린트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사람 앞에서 쓰면 손이 떨리는 게 막 보여요. 근데 이쪽에서 컴퓨터에서 치면서 이렇게 떨리는 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른 거에 집중하게끔 해놓으면 돼. 내가 방법을 찾으면 되고. 그리고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의자가 어디 있어요? 문 옆에 있고 얘는 의자가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문 열고 들어와서 이게 있고 여기 쪽에 무슨 테이블 같은 게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다가 내가 딴 일 보고 있어. 만약에 의뢰인 전화가 왔으면 의뢰인 전화 받아야 되잖아. 전화 받고 있는 와중에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3초 정도 가만히 있으면 할 게 없잖아. 그럼 슬 문 열고 나가요. 못 나가게 하려면 다리라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내 앞쪽으로 지나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자 배치도 어디에 하는 거가 좋냐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전 별의별 생각 다 했고 그리고 옛날에 처음 샀을 때 여기 누가 사무실에다가 종 달아 주라고 선물을 해줬는데 종 다니까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 막 계약서 쓰고 있고 막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딱 들어오면 딸랑딸랑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글로 집중을 해요. 그럼 내가 말하는 브리핑 안 들어. 누가 들어오고 있구나. 빨리 뭔가를 해야겠구나. 빨리 나가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제 저런 종 안 다는 게 좋더라고. 달아보니까 안 다는 게 좋구나. 그리고 계약서 써보니까 옆에다가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좋구나. 이건 경험이잖아. 예. 내 해보니까 그랬더라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 처음 왔을 때 토지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동네 사람들이 딱 오면 뭐 자기가 요즘에 아파트 규제 너무 심해서 토지를 한번 갈아탈까 한번 생각 중이래. 그래가지고 어디 괜찮은 뭐 지역에 뭐 토지 하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이러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물어본 사람은 내가 거꾸로 한 2마디 딱 2마디 정도 딱 던지면 그 사람이 바로 대답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은 거의 거래 안 할 사람이야. 한번 저한테 물어봐 주실래요? 저한테 토지 괜찮은 거 좀 알아봐 주세요. 한번 해줘봐 저한테. 하나 둘 셋. 창피하죠. 지금 알아봐 달라고 했어 나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 토지 사서 뭐 하실 거예요? 딱 이러잖아. 이래요. 눈빛이 가만히 있고 멍 때리는 게 3초가 지나가면 이 사람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토지 나오면 뭐 들어보고 자기 적정 돈이 맞으면 사겠다 뭐 이런 식인데 목적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잖아. 샀다가 좀 있으면 오르면 팔겠다 뭐 이런 의지 갖고 온 사람은 계약서 절대 안 써요. 수천 명을 만나봐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창고 부지인데 내가 공장하고 있는데 보관 창고가 지금 너무 급하게 필요하다. 이 말 딱 나온 사람들은 계약서 써요. 목적이 없이 들어와서 막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어디냐면 보통 저기
한번 읽어볼까? 토지 중개에 처음 도전하는 평택의 고준계 씨, 저야. 예. 궁금한 게 있다. 과연 어떻게 하면 토지 중개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하잖아. 토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그죠? 근데 얘는 조금만 잘하면 내가 일단 물건 딱 받고 좀 잘하는 중개업자한테 딱 넘기면 다 리낀 거잖아요. 세 명이 들어가 있으면 3분의 1이니까 이거 인맥만 좀 많아도 돈이 좀 돼요. 토지는. 내가 중개 계약서 안 쓰고 제가 썼어도 나한테 n분의 1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도 좋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것보다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 쪽 고객 라인으로 양타는 못 쳐도 단타는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내 고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중개업소에 방문했을 때 고객 성향을 봐야 되는 이유가 투자자냐 실제적으로 이용할 자냐 둘 중에 하나로 나눠져요. 투자자는 거의 계약 안 한다고 보시면 돼. 투자는 거의 계약 안 하고요. 실제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 사람들일 때만 거래 계약이 되더라고. 그리고 개발을 뭐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분들이 뭐 좋다고 하니까 난 좋은 땅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딱 99%예요. 거의 계약서 안 써요. 그리고 그 목적을 거꾸로 물어보실 때 혹시 뭐 하실 거예요? 라고 해서 목적 물어보시면 이 의뢰인이 목적이 뭐 전원주택을 짓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거래 계약하기 위해서 전원주택 부지를 끄집어내면 돼. 그리고 어떤 분이 나는 그 체험 용농으로 그냥 농지 하나 좀 사놓고 싶다. 이렇게 목적이 딱 들어있으면 그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아는 중개업자 멤버 통해가지고 전화해서 연락하면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데 목적 없이 막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들려서 막 하는 사람들은 거의 계약서 안 쓴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원주택을 지려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중개를 한다고 그러면 전원주택이면은 이 사람은 일단 도시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비도시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관리지역 아니면 농림지역 아니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고르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대화 딱 해보면 전원주택인데 그럼 몇 평 정도 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평수 의미 없어요. 전원주택 거래가 제일 잘 되는 평수를 원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이 몇 평이면 충분한지 아세요? 건축물의 평수. 40평. 40평을 제일 선호해. 30평으로 하게 되면 참 작아요. 단독택은 안목지수가 아니라 내벽의 중심선으로 외벽의 중심선으로 하기 때문에 30평짜리 집이 한 24평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40평 정도 져야 아파트 30평대 이상이 나와요. 그럼 이제 건축 면적 몇 평짜리를 원한다. 40평. 그럼 결론 나왔네. 그럼 몇 평 소개시켜 주면 되네. 봐 이제 배우긴 배웠는데 갑자기 몇 평이라는 말 나오니까 하기 싫어지잖아요. 이거. 40평짜리 집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계획관리 지역이면 100평 소개시켜 주면 돼요. 계획관리는 건폐율이 몇 프로니까? 40%니까 40평 지면 되잖아요. 근데 계획관리가 아니야. 그럼 이제 무조건 몇 평이에요? 200평이에요. 200평인데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 있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적정할 것 같아? 이봐 모르잖아. 그러니까 못한다니까. 토지중개는 아무나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되는 거야. 왜 아무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경쟁자가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뭐라고 그러지? 주식을 하게 되면 주식은 개미들이 되게 많잖아요. 10,000명이 들어와서 10,000명 중에 10,000분의 1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파트 중개 시장이 많아요? 토지 중개 시장이 많아? 아파트 10,000명이 들어왔는데 토지는 10명이야. 얘는 10분의 1 먹는 거고 얘는 10,000분의 1 먹는 거예요. 당연히 거래 계약을 했을 때 한 건에 얘는 10분의 1 먹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얘는 메리트가 있는 거야. 남들이 못하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최종현 선배님이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거래 계약서 쓰기 전에 브리핑 하는데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 얘기를 가서 했는데 먹히잖아. 계약서 쓰니까 돈이 된 거잖아. 100만 원, 20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니까. 계약서 한 번 쓰면 1,000, 2,000이 왔다 갔다 하는데 100만 원이 이게 뭐가 아까워 이게. 제 말은 투자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끝까지 뭐 매번 뭐 회식하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서 지금 계약서 매일 쓰고 계시고 좋잖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딱 원하는 건 이 사람이 목적이 전원주택이 딱 나오면 내 머릿속에서 이 사람한테 원하는 평수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축이 가능해야 되죠. 건축이 가능하려면 지목이 전이어야 돼, 되어야 돼? 이제 중개 못하는 거야. 전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럼 대로 된 땅만 찾을 거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도 건축이 가능해요. 뭐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도로가 중요한 거예요. 도로가 몇 미터 너비의 도로 나와야 돼?
4m 너비 도로 나오는데 몇 미터 이상 접혀 있어야 돼? 배웠잖아. 건축법에서 배웠는데 실무 나가서 갑자기 딱 들어오면 지목이 전인 건 다 빼고 돼 있는 거 하나 딱 뽑아. 봤더니 평수가 예를 들어서 80평이야. 에이씨, 그럼 딱 해요. 매매 물건이 없는 거야, 이제. 나한테 의뢰된 물건이 없어. 그럼 다른 중개사무소 가야 되죠. 그게 아니에요. 일단 결론은 뭐냐면 건축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도로가 붙어 있어야 되고 전원주택이니까 한 200평 정도 계획관리는 비싸니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관리 아니면 농림지역이 좋아. 근데 농림지역은 별로 안 좋은 이유가 농림지역이죠. 축사가 있을 거예요. 축사가 없는 데로 가려면 생산관리로 가야 돼. 전원주택 부지 나왔어. 200평에 생산관리에 도로 끼고 4m 도로 끝. 그 물건 차단해서 중개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주냐고. 안 가르쳐주지.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주면 자기 고급 정보가 빠진다고 생각해. 경쟁자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거 없고 이 교수님들 섭외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저는 강의할 때 해도 돼. 난 중개업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저 중개업을 이제 안 해요. 저 컨설팅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하고. 그러니까 뭐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수술을 알려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섭외하기가 되게 힘든 거야. 근데 이제 인맥으로 좀 해줘. 그래가지고 공장분 무슨 분 다 겨우 모신 거예요. 강의하기 되게 어려운 분들이야 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거는 그 사람하고 친해져 버려야 돼요. 수업 중요하지 않아. 수업 책 보고 그냥 하셔도 돼. 근데 내가 궁금할 때 당장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소스를 딱 끄집어내는 그 작업을 하려면 그 선생 전화번호라도 따놔야 돼요.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그럼 어쩔 수 없고. 전화번호 따는데 안 받으면 그만큼 자기가 친해지지 않은 거야. 친해지면 내가 이거 물건이 우리가 들어왔는데 계약서 쓸 때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다. 그럼 당장 궁금하잖아 이거. 그걸 뭐 책을 언제 찾아볼 겁니까? 책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 실무 과정은 끝날 때까지 내가 볼 때는 자기 주변의 동기도 되게 중요한 거고 선생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더 친밀도 있게 유지하시는 게 왜? 이 RSA 여기 강남반에 평택반에 저기 이제 대구반에 부산반에 있잖아요. 갑자기 평택 물건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택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산 쪽에 왜 있대? 그럼 평택 쪽에 있는 사람이 아산 쪽에 아는 중개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쪽에 있는 누군가랑 친해지면 전화 통화라도 한번 얼굴이라도 봤어야 제가 이런 물건 의뢰가 받았는데 이 사람은 목적이 확실하다. 그냥 땅 알아봐달라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줘야 될 게 뭐 전원주택인데 이 사람이 글로 이사 가는데 아파트를 봐야 되는데 그럼 당장 이 사람 목적이 정확하게 뚜렷하면 거래계약 확률이 높아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옆 사람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옆에 분 잠깐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웃으면서 좀 나누세요. 옆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 언니, 오빠, 형님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친해져서 친밀도가 높아져야 중개업 할 때도 내가 많이 힘들 때 누구한테 나 이렇게 힘들다. 그럼 얘기할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이가 뭐 많아서 저 친구는 나이가 어려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기잖아요. 나라 사랑, 동기 사랑이에요. 내 동기가 1기, 2기하고 여러분이 친해지긴 쉽지 않아도 3기 내에서는 친해지기 쉽기 때문에 첫날 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우리 또 김정은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수업 들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건 흉내는 낼 수 있어. 근데 그 흉내를 내는데 내가 진짜 도움이 된 거는 말 한마디 딱 들은 거 가지고 도움이 더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브리핑 방법,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더 볼까? 사무실에 들어와서 하는 말, 이거 제가 아까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는 둥, 매입하고 싶은데 어떤 땅 사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들어오면 계약서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고 물어보면서 내가 뭐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에 그 FM인 사람 있잖아요. 약간 성격이 FM이라 정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사람들이 있고 약간 뱀처럼 자기 얘기는 다 안 하면서 싹 이것만 가져가는 사람들 있죠. 정보만 캐려는 사람들. 여기 중개사무소에 있으면 그런 사람 되게 많이 자주 볼 거야. 딱 은근슬쩍 이제 뭐 살 것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네 아파트 시세 얼마인지 오르고 있는지 이런 정보만 빼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중개업 그러니까 시커 와서 커피 먹이고 뭐 다 했어. 뭐 몇 호 나왔다길래 보여주기까지 했어. 그 사람은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한번 보고 그냥 가려는 사람이야. 계약할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걸러내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하고 통화할 때 대화를 할 때 지금 어디 사세요? 언제쯤 이사 올 수 있어요? 이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런 것들 물어보다 보면 얼버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알아보러 온 사람이에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목적이 뭔지 물어보고
아, 이 사람은 그 목적이 뚜렷하니까 난 이걸 해야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중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배우긴 배웠는데 이제는 2단계에서 넘어와서 실무로 온 거거든요. 이제 실무로 왔는데 얘는 공법 자체가 실무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진 않아. 근데 거기서 배웠던 법 조문이 어떻게 실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걸 푸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돼. 만약에 오늘 중개 의뢰가 왔는데 오늘 왔어요. 이분이 뭐 하려고 그러면 다가구 지려고 한대. 다가구 주택을 한번 지어서 노후 대비하고 싶대요. 여기 서초동이죠. 서초동이다. 서초동에 다가구 주택을 지려고 하는데 내 사무실 주변에 1km 반경 안에 다가구 주택이 몇 채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그죠? 네. 내가 지금 중개 의뢰를 받았는데 사무실에 딱 들어오신 분이 저 여기 제가 은퇴 대비해서 지금 다가구 주택을 지을 부지를 좀 사고 싶은데 이 사람 의지는 지어져 있는 다가구를 살려는 게 아니야.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본인이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월세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수익형 부동산이죠. 그럼 이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할 일은 어디가 다가구 주택이 많고 어디가 공실이 많은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가구 주택이 몇 채인지 어떻게 알지? 이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무에 이제. 자, 내 사무실 여기인데 1km 반경에 다가구 주택이 몇 채 있는지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거. 지도부 어떤 지도를 봐야 돼?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다음 지도에 다가구 주택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시작한 거야. 여기서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몇 채 있는지는 일단 한 바퀴 돌면 알겠지만 여러분 사무실 돌면서 보자마자 이거 다가구인데 이거 다세대인데 구분할 수 있어요? 한번 내가 구분 한번 해볼게. 자, 다음 지도로 보면 내가 해줄게. 딱 보고 이거 다가구예요, 다세대예요. 공법 배웠거든. 공법 시간에 배웠어요. 다가구 다세대. 노드뷰를 내가 보여줄 건데 그걸 보고 이제 다가구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자, 제 이름 치시면 네이버 제 이름 치시면 카페에 있는 건 아시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웹사이트 밑에 유튜브라고 있죠?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이런 거 눌러주는 거야. 구독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보세요. 쭉 내리면 제가 업데이트 해놨는데 이게 이제 토지 관련된 사이트고 아파트 관련된 것도 다 있어요. 부동산 관련된 사이트 중에 괜찮은 사이트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내가 뭘 눌러야 되냐. 일단 제가 다음 지도 가서 주변에 건물들 어떻게 생겼는지 볼 테니까 일단 내 사무실부터 정해놓고 시작해 볼까요? 서초동이라고 했으니까 자, 서초동이 그러면 오른쪽에 무슨 동이 있고 왼쪽에 무슨 동이 있고 위에 뭐가 있고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시작해야지. 그죠? 지도상에서 딱 봤더니 오른쪽에 얘가 강남구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오른쪽이 역삼동이네. 그죠? 역삼동이잖아. 그럼 여기 서초동이고 이쪽에 이제 이수 쪽이 사당 쪽이죠. 네. 그럼 이제 안쪽으로 가서 사무실 하나 아무거나 잡아볼까? 자, 대로변에 내가 사무실을 했는데 너무 비싸겠다. 이거 한 1억 하겠는데 안 되겠다.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 자, 사거리로 갈까요? 사거리, 삼거리. 자, 안쪽 말고 이쪽으로 가자. 자, 여기 부동산 하나 있다. 자, 여기 개바는 뭐야? 개바 이거 처음 보는 단어인데. 개바 영어인가 저거? 일본 개바가 뭐지? 일단 저기가 내 사무실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변에 1km 반경에 다가구 다세대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주소부터 한번 해볼게요. 주소 확인을 여기 건물의 주소 확인 어떻게 하죠? 이제 이 물건이 나왔어. 이 물건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제일 먼저. 주소를 알아야 뭐든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전화번호가 제대로 안 보이네. 그죠? 그럼 전화번호 제대로 보면 되죠. 그럼 제대로 보려면 좀 앞으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좀 더 가야겠네.
저런 거 보여요? 3, 4, 7, 2, 1, 2, 9, 7이잖아요. 그럼 다음 지도에다가 넣으면 0, 2, 3, 4, 7, 2, 1, 2, 9, 7 딱 치면 일단 상호 등록돼 있죠. 그럼 다음 지도 주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주소 알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난 이것도 싫다 그러면 확대해가지고 세븐일레븐 건물이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 주소 보기 나와요. 그럼 이제 서초동에 1515-1번지 땅이야. 됐어. 자, 이제 우리 사무실 주소예요. 자, 1515-1번지 사무실인데 저기 주변에 뭐가 지금 있느냐 했더니 왼쪽에 보니까 이쪽 라인으로 왼쪽에 좀 큰 건물이 있고 오른쪽에 빌라촌이죠. 빌라촌이면은 뭐란 얘기죠? 대부분이? 다세대 아니면 연립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연립이란 다세대랑 부를 때 옛날에 업자들이 빌라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란 말 자체가 다세대 주택 분양할 때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빌라라고 바꿔서 부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세대 아니면 뭐예요? 연립. 그럼 몇 층짜리 건물도 쭉 있겠네? 4층짜리. 그럼 일종 일반 주거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일종 일반 주거는 몇 층이야? 4층이야. 근데 만약에 상가들이 있는데 5층, 6층 나왔다. 그러면 거의 이종 일반일 건데 얘는 빌라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일종 일반 주거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지적도 여기 오른쪽에 지적도 보이세요? 이거 누르면 용도 지역 나와요. 자, 노란 색깔인데 이종 일반 주거하고 일종 일반 섞여 있네. 여기 봐. 여기 일종 일반 주거라고 돼 있죠. 저 위쪽은 이종 일반 주거야. 다 노란 색깔이죠. 여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 일종 일반 주거로 돼 있잖아.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하고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 차이점이 뭐예요? 얘 둘이 차이점. 층수 차이점인데 일종 일반 주거 지역 땅하고 같은 평수야. 50평 50평이야. 이정도 50평, 이정도 50평이에요. 그럼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용적률 차이점이야. 건폐율이 5, 6, 6으로 똑같잖아. 그럼 일종 일반 주거 용적률 얼마예요? 일종 일반 주거 용적률. 외웠잖아요. 에? 이거 어떡하니? 일종 일반 주거. 150, 200이잖아. 근데 200이 아니죠. 여긴 서울시잖아요. 서울시면 15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종 일반은 얼마예요? 250인데 서울시는 200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서울시에서 중개하는데 서울시 조례는 외우고 있어야지. 시험에 배우신 거는 시행령을 외우셨단 말이에요. 시행령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한다고 돼 있거든. 그럼 우리가 외웠던 용적률 건폐율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였어요. 그 최대 범위만 외웠을 뿐이고 지자체는 그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얘 현재 일종 일반 주거지역 땅에 만약에 50평이다. 이종 일반 주거에 50평이다. 나중에 건물 졌을 때 층수가 다르겠죠. 50% 차이가 나니까. 몇 평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연면적이? 50평짜리야. 25평 차이가 나와. 집 한 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여기 만약에 50평이고 여기 안에 50평인데 얘가 2종 일반이고 얘는 1종 일반이야. 그럼 이제 얘는 150%잖아 용적률이. 얘 몇 프로예요? 200%예요. 그럼 50% 차이 나잖아요. 얘는 50%를 더 짓잖아. 이 땅의 연면적이 50%를 더 짓는데요. 5, 25, 25평을 더 짓는다는 거야. 25평을 더 짓는데 보통 전용률 있죠. 전용률이 조그만 주택 한 70% 정도 나와요. 그러면 25평에 70%면 7, 5, 35, 7이 14, 17평. 전용 면적 17평 정도가 더 나와요. 제가 더 나온다고. 집 한 채가 더 나오는데 나는 그러면 원룸 형태로 지겠다 그러면 4평짜리면은 4평짜리로 짓잖아요. 17평이니까 4, 4, 16. 방 4개가 더 나오는 거야. 방 4개가 더 나온다는 얘기는 월세가 한 500이 한 50은 나올 거거든요. 그럼 5, 25, 5, 4, 20이니까 200만 원 월세가 더 나와. 무슨 말을 하는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 건물을 짓는데 최대로 졌을 때 150%잖아요. 몇 배? 50평에 몇 배? 1.5배. 그럼 몇 평을 쌀 수 있다는 얘기예요? 75평. 75평을 쌀 수 있대 여기. 다 더한 게 내가 만약에 3층으로 졌다. 3층으로 짓게 되면은 75평이 나오려면 얼마가 나와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50으로 했다. 건폐 50에 50% 하면 5, 25죠. 25평짜리 몇 개 있어야 돼? 이거밖에 못 짓잖아. 맞죠? 건폐율 50에 용적률 150이면 5, 3, 15잖아요. 60%로 해도 되는데 제가 50으로 계산 편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내가 50%에 200으로 하겠다. 그러면 얘 5, 4, 4층 짓는 거네? 25평짜리 4층 짓는 거잖아요. 25평 더 진다고 그랬잖아 아까.
25평 더 줬는데 전용 면적이 나올 때 계단 복도도 빼야 돼요. 계단 복도 빼야 되니까 25평에서 공용 면적을 빼줘야 되잖아요. 공용 면적 빼주려면 제가 아까 7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7, 5, 35, 7, 2, 14. 그러니까 17평 정도 나오는 거 대략. 10평 나오는데 그 방을 내가 몇 개를 쪼갤 수 있다는 얘기냐면 4평짜리로 원룸 몇 개? 4개 나온다는 그 뜻이에요. 4개가 서초동에서는 500에 한 50에서 60 받아요. 500에서 60 받으니까 한 개, 4개가 더 나왔으니까 50 받으면 200만 원 월세가 더 나오는 거라고. 제 말 이해됐어요? 네. 근데 저 땅 보고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1종 1반, 2종 1반밖에 없잖아. 그거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웠던 1종, 2종 2반의 구분이고 이제는 이걸 활용해서 할 때 저 사람한테 브리핑하기 위해서는 얘가 좋은 장점은 좀 비싸더라도 이 정도 규모가 나오니 이렇게 합시다라는 설명을 해야 돼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근데 하나 보니까 요 50평하고요. 요 50평하고 두 개가 그럼 그릴까? 요 50평하고 2종 일반 주거에 요거 50평이라고 할까? 그럼 요게 1번이고 2번이에요. 자, 2종 일반 주거고 이게 1종 일반 주거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였던 거야. 똑같이 2종 일반 주거예요. 50평입니다.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1번이 좋은 이유는? 건물의 규모가 많이 나와요. 규모가 많이 나온 이유가 여기가 도로죠. 여기 북쪽 도로잖아. 근데 얘는 도로가 위가 아니라 대지죠. 그럼 얘는 4층을 지으려고 할 때 3층 짓고 4층 쑥 들어가는데 얘는 4층까지 그대로 올라와요. 그대로 올라온다는 뜻은 일조 제한을 배웠잖아. 근데 저거 보고 일조 제한을 적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못 그린다고. 왜 못 그리냐? 그려본 적이 없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4번은 도로를 남쪽에 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남쪽 도로를 물고 있잖아, 지금 현재. 그럼 북쪽의 도로를 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조 제한을 좀 많이 받게 돼 있어, 주거 지역이라. 전용 주거랑 일반 주거 안에 모든 건물은 북쪽 방향으로부터 높이 9m 이하까지는 몇 미터 뛰라고 그랬죠? 1.5m 뛰고 9m를 초과할 때부터는 높이의 2분의 1 뛰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 주택이 1층이 몇 미터예요? 3m 정도 돼. 구분이 안 될 때는 4m를 1층으로 본다는 건축법상 이론이고 실무 가면 다 3m가 1층이에요. 그러면 9m면은 3m, 3m, 3m. 그럼 몇 미터예요? 9m. 몇 층까지는 똑바로 올라간다는 얘기네. 3층까지 똑바로 올라가다가 4층이면 몇 m죠? 12에 2분의 1 뛰어야 되잖아. 6m가 들어와요. 그럼 6m가 쑥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건물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훅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런 건물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앞에 북쪽에 뭐 있네? 한 4m 넘는 도로 있잖아요. 4층까지 그대로 와요. 그럼 얘는 이만큼을 더 살리는 거죠. 더 살리는 거잖아. 더 크게 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평당 가격이 어디가 더 높아야 돼? 1번이 더 높아야 돼요. 그 높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략 이렇게 건물이 나옵니다. 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제가 가설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요 30번 땅에다가 건물 짓겠다. 얘 번지 한번 해볼게. 그럼 얘 건물은 얘는 똑바로 올라간다고 꺾인다고? 똑바로 올라가요. 똑바로 올라가. 그리고 땅이 크기 때문에 가설계 때리면 거의 5층, 6층까지도 그대로 갈 수 있거든요. 일단 3층에서 꺾여서 4층에서 꺾이지 않는다고 얘는. 보세요. 랜드북이라는 사이트 보이죠? 여기 들어가서 가설계 때리는 거 보여줄게. 너 땅이 너무 크다 이거. 200을 넘어버렸네. 얘랑 똑같은 땅으로 이 땅으로 해볼까? 30번으로. 10번. 자, 이 건물이 설계 중인 거 보이세요? 몇 층까지 올랐어요? 보시면 3층까지 올랐는데 꺾였죠? 이 도로가 좁아서 그래. 이 도로가 좀 좁은 도로라서 그래요. 이 도로가 좀 넓었다 그러면 얘 아마 이거 그대로 4층까지 갔을 거야. 근데 요 밑에 놈에다 그리잖아요? 그 얘는 어떻게 되냐면 4층에서 훅 들어가요. 들어가 보여줄게. 그럼 얘는 이제 3층까지 올라가다가 훅 꺾여버려요. 보여줄게요. 얘가 아까보다 더 많이 들어갔죠? 이게 뭐냐면 최대한 얘는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졌기 때문에 일로 들어온 건데 아까 전에 그 규정보다 더 많이 들어갔죠? 이게 지금 현재
북도로를 물 거냐 남도를 물 거냐 다른 거예요. 약간 도로가 넓은 데로 가면 요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거의 4층까지 똑바로 갈 거예요. 북도로가 도로 넓잖아 이거. 거의 똑바로 갔죠. 이게 아까 전에 걔는 약간 이렇게 들어갔었잖아. 북쪽의 도로를 몇 미터 도로를 무냐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웠던 게 6개 법 배웠죠. 네. 저기 요거 무슨 강이죠 이거? 한강 건너편에 석천호수 보입니다. 네. 이게 뭐죠? 제1롯데월드예요. 제1롯데월드 땅 팔 때 그때 사진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져놨고 여기는 단독주택이나 단독건물 져놨어요. 그럼 얘는 무슨 법 적용받은 거지? 30개 이상 졌으니까 주택법 받았겠죠. 주택법 받았을 거고 얘는 단독건물을 졌으니까 무슨 법 받았겠네? 건축법 받았겠지. 그럼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차이점은 몇 개 이상 짓냐 이걸로 구분했었잖아요. 30개 이상 지면 무슨 법으로? 주택법. 30개 미만이면 건축법이에요. 근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산들하고 논이 있어. 그러면 여기는 산하고 논이니까 주로 우리가 임야를 중개하는 일은 처음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면 거의 농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농지법 배웠잖아. 거의. 그리고 동네가 허르스름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 정비하겠다 해서 무슨 법 배웠죠? 재개발 재건축? 정비법 배웠잖아. 네. 그리고 신도시 만들어야 하는데 땅이 없어. 여기라도 좀 개발 좀 하자. 그럼 무슨 법 배웠어요? 도시개발법 배웠잖아. 그리고 이 전체에 관련된 거 배운 게 무슨 법 배운 거예요? 국토개혁법 배웠거든. 그럼 이 6개의 법을 배우고 나서 내가 중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비에 관련된 거니까 재개발 구역에서 내가 중개를 한다. 여기서 내가 사무실을 중개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제일 많이 알아야 될 게 정비법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이에요. 재개발 구역인데 땅이 나왔는데 한 80제곱미터 정도 되는 땅이 공터가 나왔어. 저거를 이제 사겠다고 온 사람이 있어요. 중개해야 돼요? 중개하면 안 돼? 재개발 구역에 땅 사러 온 사람은 뭐 때문에 그 땅을 사는 거죠? 이거부터 가야 돼요. 재개발 구역인데 땅을 사러 왔다. 그럼 이 사람은 뭐 받으려고? 아파트 받으려고. 아파트 받으려고 그 땅을 산 거잖아. 그럼 아파트가 나오려면 이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조합원이 돼야 되잖아. 그럼 땅만 가져도 조합원이 됩니까? 재개발 구역이라고 했잖아. 이거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여야 되잖아. 토지 등 소유자 되려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잖아. 그럼 그중에 토지를 사서 내가 토지 소유자가 되면 나 조합원 된다 안 된다?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조합원 되는데 청산 대상자야. 서울시 정비조례에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써놨어요. 땅의 면적이. 그럼 80제곱미터인 사람한테는 중개하시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이해됐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배웠어 안 배웠어요? 안 배웠지. 그걸 시험에 안 내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몰라요. 실무를 안 해봤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 골치를 썩었던 사람이라 저는 실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강의 한 2004, 5, 6, 7, 8 한 5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강의하고 저 석사도 재개발 재건축을 받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정비법에서 배우는 내용은요. 전혀 여러분 중개업할 때 쓸모없고 다 조례에 있어요. 조례 봐야 되는 거 조례. 내가 서울시 정비조례를 찾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 재건축 구역이었어. 근데 95제곱미터짜리 땅이 나온 거예요. 이건 중개하면 돼, 안 돼? 재건축 구역인데 95제곱미터. 일단 얘는 95제곱미터여도 안 되죠. 재건축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가져야지 조합원이잖아. 재건축은 토지 등소유자 할 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토지만 산 사람은 나중에 매도 청구 대상자고 건물만 산 매도 청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땅을 살 때에는 재개발 구역에서 중개할 때는 토지만 중개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걸 알고 중개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재건축 구역에서는 토지를 중개하시면 나중에 이건 매도 청구 들어오니까 조합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토지 건물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그게 공법에서 배운 내용인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적용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땅을 샀어. 근데 여기가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한데 그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땅을 소개시켜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수용 방식이면 뭐 받고 나와요?
보상금 받고 우리 사람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감정평가 물어보고 보상금이 얼마 나올지 물어볼 거예요. 이 지금 현재 내가 이 시세에 샀는데 이게 만약에 이거보다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나온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이건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공시법이라는 걸 공부를 해야 돼. 공시법은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요. 근데 공시법은 따로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저거 중개 못하니까 딴 데로 가야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다시. 재개발로 가야 돼 정초로 가야 돼. 안 되겠다 그냥 동네에 들어오자. 동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쟤네들 전부 다 지금 30년 35년 됐어요. 그럼 저거 건물 중개하는 거예요? 토지 중개하는 거예요? 토지 중개야. 도심지 내 토지 중개라고 그래요. 여기 나대지 보이세요? 나대지? 없어요. 이게 다 나대지예요. 왜 나대지냐면 35년 됐다니까? 35년 됐으면 그 건물로 봐야 돼요? 그 땅으로 봐야 돼? 이 건물 치고 땅으로 봐야 설명이 브리핑이 되는데 건물에 설계된 거대로 이게 78년도에 져서 너무 튼튼합니다. 철거 비용이 수십억이 들 거예요. 누가 사 그거? 철거하기가 용이합니다. 철거했을 때 어느 건물 질 수 있고 몇 평 정도 질 거예요. 이런 거 궁금해해서 물어보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건물이 딱 있으면 그 건물만 외관만 보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요 땅이 나왔다. 요 건물이 나왔는데 한 38년 됐대요. 대지 면적이 한 대략 30평이야. 30평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뭐 지어야 돼요? 주택을 짓고 싶다는 거야. 그럼 이제 몇 평짜리 주택을 짓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가구를 지어야 돼요? 다중을 지어야 돼요? 단독을 지어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30평 땅에다가 다가구를 짓는 것보다는 다중이 좋아요. 어떻게 알아? 지어보니까 30평은 다중 외에는 다른 게 짓을 게 없어요. 그럼 그걸 알아야 돼. 그럼 다중주택은 몇 평일 때가 가장 많냐? 30평에서 50평 사이. 다가구는 60평에서 80평 사이. 애매한 50평에서. 그리고 다세대도 똑같고요. 근데 연립주택은 땅이 커야 돼요. 근데 서울 시내 연립주택 지을 땅이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다가구, 다세대, 다중이에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몇 평 정도짜리 땅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짓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뜯어봐야 될 게 그럼 이 해당 토지에 뭘 뜯어봐야 되지? 토지용계 확인서 뜯어봐야 되잖아요. 뜯어보면 거기 뭐가 써 있어요? 토지용계 확인서에 뭐가 써 있는지 알아야죠. 내가 토지용계 확인서 뜯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거기 제일 먼저 써 있는 게 뭐 써 있을 것 같아? 일단 지목 써 있어요. 지목 써 있고 개별 공시가 써 있고 면적 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이 35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칸은 뭘로 써 있냐면 일단 국토개혁법. 나머지 한 348개 정도 법이 두 번째 칸에. 나머지 한 개 법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에요. 그럼 세 개 박스 중에 한 박스를 줬다는 얘기는 진짜 중요한 거죠. 국토개혁법이 한 칸이라고요. 그럼 국토개혁법에 있는 규제 외에 별도 규정은 두 번째 칸에 나와. 그리고 지적도 나와서 현재 위치 주변에 도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야. 건축물이 있었다는 얘기는 도로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예 없는 땅일 때는 건물이 없을 때면 내가 건축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있는 땅은 건물이 당연히 지어지겠죠. 지어질 건데 그게 옛날에 지은 거면 도로가 3m 도로였다. 건축성 후퇴되겠구나. 난 내 대지 면적 얼마를 잃어버리겠구나. 그럼 대지 면적이 얼마 잃어버리면 건물이 작아지겠구나. 그런 거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그럼 여기서는 건축 관련된 거 이런 거 배우면 되고 저기 농지 있죠. 농지. 그럼 일단 이거는 서울 안에가 아니라 경기도권에 있다 보면은 농지도 중개하면서 임야도 중개하면서 아파트도 중개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요. 근데 서울 시내에서 농지 중개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지 위주로 설명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게 무슨 법이에요? 국토개혁법이에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녹지지역 보이세요? 녹지지역이잖아. 도시지역은 주상공독으로 세우면 되는데 서울시는 도시적으로만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주상공록 중에 제일 많은 면적이 뭐예요? 주상공록 중에 서울은 도시로만 돼 있어요. 도시적. 서울은 주거지역 아니면 상업지역 아니면 공업지역 아니면 녹지지역이야. 내가 서울에서 중개를 하는 사람인데 서울시 용도지역이 몇 %가 뭐다라는 건 알아야죠. 네. 서울인데 서울에 제일 많은 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중에 주거 몇 프로? 주거 50% 정도 돼요. 네. 상공록 중에 누가 그 다음에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거. 녹지지역 40%. 그 다음 많은 거. 공업지역에. 공업지역이 한 5%. 4.2% 정도 돼요. 5.2%, 5.8%인가?
그럼 제일 많은 게 뭐네? 주거. 그 다음에 녹지. 그 다음에 공업. 제일 적은 게 어느 게 제일 비싸겠네? 상업이 제일 비싸죠. 예. 그러면 공업 지역은 어디에만 있냐면 영등포 구로 쪽하고 성동구하고 도봉구만 있고 없어요. 공업 지역이. 그럼 여기 강남에서 공업 지역이 있다. 뻥치는 거예요. 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공업 지역이 딱 분포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듬성듬성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녹지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녹지 지역이에요. 저기는 재건축 재개발을 했네, 그죠? 여기는 했고 여기는 지금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인데 아까 강남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아까 강 이남을 아까 봤던 건데 강북으로 올라온 거거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보다는 뭐가 많겠구나. 싹 밀어야 되니까 뭐예요? 재개발. 강북은 다 재개발 구역이잖아. 그럼 여기 싹 밀어서 뭐 짓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지어야죠.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는 여기 구역에서는 무조건 재개발 조합원이 되냐 안 되냐죠. 재개발 조합원이 돼야 거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빌라 사는 게 유리할까요? 땅 사는 게 유리할까요? 감정평가 형태가 빌라가 감정평가 더 잘 나와요. 땅보다. 단독주택 큰 집보다 빌라가 더 잘 나와. 그럼 뭐 사는 게 투자할 때는 좋은 거예요? 빌라.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빌라가 유리하고 뭐 좀 감정평가 잘 나오고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개사 시간에는 그런 걸 안 하잖아. 조합은 개칠이 7명이고 추진이 5명이고 이걸 외웠던 거잖아. 그게 실무상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재건축 조합원 질 건데, 여기는 건너편에 이제 강남 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보여주려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어디 있는 거? 삼성동 아이파크라고 그래요. 아이파크 보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거 105억짜리 아파트예요. 105억. 저기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건희 회장. 타운하우스 뭐지? 펜트하우스 그게 105억에 거래됐어요. 여기가 그 전지현 사는 집이고요. 여기 권상우 사당은 돋아오는 거야 하는 애. 걔네가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저쪽에서 보면 한강 보이고. 여러분 올림픽 대로 타고 가다 보면 제일 높은 아파트 보면 쟤네들밖에 안 보여요. 그럼 여기 건너편이 경기고등학교거든요. 경기고등학교고 여기가 청담역이에요. 청담역이고 저기 코엑스인데 여기 매물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 딱 물어봤을 때 단독주택 보이죠? 그러면 제가 일단 건물 오래됐을 거니까 토지 중개하는 거예요? 건물 중개하는 거예요? 이게 토지 중개하는 거라고. 거기서 그럼 평당 토지 얼마다라고 그러지 건축물 평당 얼마라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중개업 하는 거 못해요 이제. 싫어하거든 그 사람. 대화가 안 돼 이 사람하고. 이거 다 무너지는데 무슨 건축물 평당 얼마야 이런 얘기예요. 토지 가격이야. 그럼 확대 볼까? 여기가 매물 나왔던 건데 그 평당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강남의 송파 그 청담동 쪽인데 평당 한 4,300, 4,500 정도 선일 거예요. 강북이 한 2,000에서 2,500, 강남이 한 4,000에서 5,000 사이예요. 근데 여기 중심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4,300 정도 된 전용 주거 지역이라서 저놈이 지금 현재 저 진한 노란 색깔이 있고 약간 흐린 노란색 있죠. 진한 노란색이 일종 일반 주거거든요. 약간 검은티티한 게 뭐예요? 일종 전용 주거예요. 여러분 일종 전용 주거 많이 못 볼 거예요. 일종 전용 주거가 주거지역 중에 한 2, 3%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하다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 중개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거의 이제 일종 일반 아니면 이종 일반인데 얘도 일종 전용 주거였었어요 다. 근데 청담역이 저기 보이십니까? 그럼 청담역 주변인데 일종 전용 주거가 있다는 게 안 어울리잖아.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종 일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쟤는 용도지역 변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작년에 바꾸려고 도시군관리가 짠 거예요. 그럼 요 땅인데 일단 요 빨간 색깔하고 7번하고 봤을 때 이게 1번이 좋을까 2번이 좋을까?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빨간 색깔이 좋아요? 밑에 게 좋아요? 밑에 거. 자, 위에가 무슨 쪽이에요? 북쪽방에 도로 물고 있는데 이쪽이 도로 물고 있잖아. 그럼 얘는 최대한 뒤로 빼면 꺾이는 게 덜 할 거예요. 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뛰어야 돼. 인접 대지에서 뛰어야 되니까 올라오다 3층에서 꺾여요. 요 놈이 더 유리한 거야. 나중에 짓다 보면. 요 집인데 56억에 거래가 된 건데 이게 17년도 8월 달이에요. 지금 80억이 넘었어요. 왜 80억이 넘었을까? 용도지역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평당 4,257만 원인데 현재 평당 여기 건물당 평당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건물이 평당 8천만 원이 말이 안 되잖아.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는 놨지만 거래할 때는 토지 평당으로 가는 거예요. 저 위에 써 있는 거 보시면
일종 일반 주거, 일종 전용 주거 동시에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혹시 지역 더하기 지역이 되나? 지역의 지역은 중복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된다 했었잖아. 근데 제가 지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일종 전용 주거가 떴어요. 저 말이 맞냐고. 그래서 가로에 보시면 결정 보류라고 써 있어요. 입안 결정 보류라고 써 있죠. 종전에 몇 종 전용 주거였는데 일종 전용 주거였는데 일종 일반 주거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보류가 된 거예요. 왜? 갑자기 저거 용도지역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보류해 놓은 거예요, 현재.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일 때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 현재 면적이 434평이니까 제곱미터니까 평수로는 한 대략 131평 정도 돼요. 그럼 131평에 일종 전용 주거로 건물을 짓게 되겠다. 이 땅에다가. 건폐율이 얼마죠? 일종 전용 주거? 50에 용적률 100이야. 그럼 이제 50에 100으로 최대 건축물을 짓겠다. 그럼 131에 50%면 65평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다가 65평 정도 덮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최대한 짓는 게 몇 평? 65평. 그 다음에 하나 더 질 수 있는 거죠? 더 질 수 있나? 못 짓죠? 못 짓잖아. 용적률이 100이면 대지에 몇 배 쌓는 거야? 한 배. 65평에 131에 2배면 한 배면 13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65 더하면 130이잖아. 더 이상 올라가요,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이건 일종 무슨 주거지역일 때? 전용 주거지역일 때. 근데 이게 일종 일반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얘가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으로 가요. 그럼 용적률이 커졌죠. 2배를 더 짓는 거네. 그럼 4층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올라가서 4층까지 간단 말이야. 그럼 땅값이 몇 배가 되는 게 맞아? 2배가 되는 게 맞지. 용도지역 바뀌는 바람에 평당 5천만 원짜리가 8천, 9천이 되는 거라고. 지금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북쪽 방향에 지금 도로가 있는데 조금 내가 앞쪽으로 붙여진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밖에 못 져. 근데 얘가 도로가 있으니까 나는 최대한 뒤로 빼겠다 그러면 다시 나와요. 그럼 건물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 된 거죠? 결론은 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서 수익률이 몇 프로다가 나오냐가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는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거야. 근데 청담역이 생겼으니까 뭐 몇 분 거리고 이런 거는 그냥 외관상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모르는 걸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설계 정도를 배울 수 있는 방법 정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공법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구체적인 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됐으면 하고 일단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브리핑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제 말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볼까? 용도지역 개념이라는 건 국토기획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건폐율 용적률은 어느 법 시간에 배웠어요? 건축법하고 국토기획법 시간에 같이 배웠어요. 도로 개념 어디서 배웠어요? 건축법에서 배웠잖아. 그리고 도시군관리기 국토기획법에서 배웠죠. 일조제한 건축법에서 배웠잖아요. 결론은 국토기획법과 건축법이 실무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재개발구역이다 그러면 정비법이 훅 튀어나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내가 분양권 관련된 거 중개를 하겠다 그러면 분양권 관련된 거 어느 법으로 가야죠? 주택법으로 가야죠. 주택법인데 주택 그 분양에 관한 법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그건 개별법들이라 나중에 조금씩 기회 되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 관련된 내용은 요거 이제 관련된 건데 그럼 실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